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바쁘신가요? 예,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사건, 사고와 재난 대응 업무이기 때문에 늘 항상 저희들 본업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그렇지 않아도요. 오늘 통계 자료 보니까는 이제 이 시기에 12월 달에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상 대응태계, 태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방의 날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어떤 취지로 이뤄졌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11월 8일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다목적 홀에서 62번째 소방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모토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119라는 어떤 주제로 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님들께서도 축하와 응원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특히 순직 유가족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 그다음 소방공무원들이 약 한 8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지난 날에 대한 어떤 그런 회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도 전하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62주년이면은 꽤 오랜 전통을 가진 행사이잖아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가짐도 다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그때 어떠셨나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6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거의 세월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소방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발전과 계획을 같이 해왔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오랜 세월에서 혼신을 다했던 우리 이 선후배 동료 소방관들 여러분께도 이제 이 감사하고 싶은 어떤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소방이 또 현재 들어와서는 국민들에게 좀 이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게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근래 들어와서는 재난의 형태가 피해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는 예측이 어렵다는 면에서 좀 더 촘촘하고 또 정교한 대비와 대응 태세를 갖춰야겠다라는 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의 어떤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소방청에서는 일단 변화하고 있는 재난의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 기술 도입, 그리고 꾸준한 어떤 우리 소방관들의 교육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다음에는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실효적인 어떤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적용하겠다라는 점을 국민에게 일단 뜻을 저희들이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차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차장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현장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더라고요. 그 현장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과거와 지금의 재난 형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기후변화라 그럽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자연재난, 그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이 재난들이 꽤 많아졌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강도도 상당히 재난 강도라 그럽니다. 강도도 상당히 세졌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래 들어 올해만 해도 태풍이 와서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지방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국소 지역에 거의 이 물을 퍼붓다시피 하는 그런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단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소방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꽤 이제 좀 곤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일단은 그런 좀 규모가 훨씬 커졌고 또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재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또 지금 저희들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단 이 도심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첨단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이 재난들이 이제 화재라든지 한 번씩 발생되게 되면 저번에 인천에서 나왔듯이 전기자동차 화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 꽤 많은 지하주차장 전체가 다 인명피해가 났듯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그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응을 좀 더 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예전과 달리 훨씬 더 한 번씩 재난이 벌어지게 되면은 피해 규모도 훨씬 커졌고 그다음에는 또 예측하지 못한 재난들이 지금 앞으로도 점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가 다른 점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한 번 발생을 하면은 그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특히 12월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사실은 화재 건수로 비하면은 겨울철이 4분기로 나눴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게 되면은 겨울철이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봄철이 산불이 많이 나죠. 들불도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는 봄철이 많지만은 피해는 겨울철이 이제 사망 사건이라든지 화재로 인한 사망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화재에 따라서 보통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해서 이제 이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을 일단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단 화재에 대한 조심성 경각심도 알려드리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겨울철 대비해서 교육 훈련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이렇게 좀 새롭게 다지고 그다음에는 각종 장비들 겨울에 있는 정도는 제설 장비라든지 눈 오게 되면 출동 장비라 이런 부분들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봄철보다는 겨울철이 화재가 좀 빈도가 좀 적긴 하지만 문제는 인명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만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겨울철 저희들 통계를 보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전체 화재가 약 34.2%가 겨울철 이 시기에 발생이 되고요. 평균 약 한 105명 1년에 매년마다 100명이 넘는군요. 100명이 넘는 숫자가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있어서 소방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화재는 국민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불이 붙게 되면은 순식간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확대가 되는 순간에 소방관들이 도착을 해서 소방차가 와서 이 불을 끌 때의 그 순간 시점이 있습니다. 이 중간 시점에는 사실은 물론 소방관이 도착하게 되면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이제 화재가 전파되기 때문에 제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화재 예방이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소방대성물 관계자라 그럽니다. 그 건물을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일단 예방 관련해서는 안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소방 시설을 정상 작동하도록 항상 이렇게 각종수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먼저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우선이고 화재는 누가 얘기를 해도 예방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관 소방에서도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들이 소방 안전 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게 되면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같이 합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만일에 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은 엄정하게 일단은 좀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화재의 형태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번 발생하면은 그 피해가 이제 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데 그 대책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 배터리 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가구가 피해를 입었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모텔의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매트 이제 이 상황에서 인명 피해도 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또
또 소방청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아니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험 재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걱정이 아마 꽤 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와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화재, 그다음에는 경기도에 있는 숙박업소 화재 등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 소방뿐만 아니고 재난과 관련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9월에 TF를 구성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고 아니면 또 영민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예방과 대비, 그다음에 대응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방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지휘나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교육 시행 등을 담은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전기차 화재가 종종 발생하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이 나게 되면은 열과 연기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실제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이제 꽤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에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원격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라도 한번 진입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 소방하고 현대차가 협력을 해서 내부에 직접 진입을 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이런 그런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 차량을 일단 공동 개발을 해서 내년 정도 되게는 한번은 시험 운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단계까지. 내년에 현장을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진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군용으로 일단 만들어놓은 시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는 화재 진압용, 재난 대응용으로 전환을 해서 위에 이제는 군용은 다른 군사 목적의 거를 얹기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화재 진압해서 이렇게 소방 호수라 그러죠. 소방 호수라든지 이런 거를 얹으면은 충분히 아마 그쪽 전문가들도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일단 이 시운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인화 기술이 접목이 되면 열 감지기 이런 것도 나오겠죠? 예, 가능합니다. 앞에 카메라를 보고 원격으로 조정해서 열도 감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방향도 전환하고 필요하게 되면은 후방에서 물을 밀어 넣어서 직접 이렇게 원격 방수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장비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이 습식 스프링클러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돼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고 일단은 그다음에는 빠른 시간에 진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통은 1차적으로는 지하 주차장에 만일에 화재가 나게 되면은 이거를 빨리 화재가 났음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통 지하 주차장에는 감지기가 일단 열 감지기하고 연기 감지기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연기 감지기가 훨씬 감응이 빠르고 또 영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불이 나는 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열 감지기 있는 부분들을 연기 감지기로 일단 다 교체하는 방안을 지금 일단 제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일에 불이 나게 되면은 일단은 불난 지역에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밑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근데 습식 스프링클러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시청자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습식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아마 우리 수도 꼭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꼭지는 틀면은 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수도 꼭지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어서 불이 나서 연기가 열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녹으면서 바로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오죠. 그래서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습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이나 이런 다른 시스템도 있는데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배관에 내에는 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감지를 해서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이렇게
이 밸브가 열려서 배관에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헤드가 터지면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물을 뿌리는 속도로 보게 되면 습식이 바로 즉각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가능하면은 바꾸겠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지하 주차장에 보게 되면은 그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될 때 그 주차장에 있는 구획선부터 시작해서 방화구획이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많은 공간에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사항들 관련해서는 지하 주차장 내에서 방화구획을 이제는 좀 줄이자. 그러니까 대규모 지하 공간 하는 것보다는 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끊어내면은 만일에 화재가 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는 좀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난 부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좀 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11월 달에 그때가 이제 7일이었죠. 안산입니다. 예, 예, 안산 11월 숙박시설에서 났던 그 화재는 그래도 피해가 그렇게 부천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예, 차이점이 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교훈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천 쪽에서 나는 이제 피해가 컸고 인명피해도 많아졌고 안산 쪽은 상대적으로는 거기도 그 3층, 4층에 이제 숙박업소가 있었는데 그러고 피해가 꽤 적었습니다. 네. 일단 부천 쪽은 안산 쪽은 1층에 지하 1층에 참 1층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그때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진압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을 해서 각 층별로 다 일단은 진입을 해서 피난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난 층이 그 7층 쪽에서부터 화재가 나서 위에서부터 화재가 나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소방관들이 그 위층으로 숙소 쪽으로 있는 층으로 일단 진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게 그랬었군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국민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이제 그 공기 안전 매트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은 그때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이래서는 공기 안전 매트를 거의 현장에서 일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구를 하고 이 견인줄도 메고 그다음에 네.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아마 안산에서의 화재도 아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아마 그때도 두 분이 아마 공기 안전 매트에 떨어졌었는데도 안전하게 네네. 이렇게 일단 구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쪽은 좀 의외적으로 좀 여러 가지 혼란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안산 쪽은 훨씬 더 좀 작전하기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이나 여건이 환경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11월이죠? 12월이 아니라? 이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데 네. 미리 우리가 뭐 예방 주사를 맞을 때도 그 백신 예방 미리 맞듯이. 맞아야 예, 그 그래서 이제 한 효과는 달을 당긴 그때 건가요? 나니까, 예, 네. 그렇게 한다고 불조심 강조의 달 이런 상들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아마 모든 소방 기관에서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 계절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사계절이 있는 겨울철이 있거나 이러면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올해 상황을 좀 보면요. 그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떻게 예측이 되세요? 사실 예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측, 뭐, 화재 상황 예측 부분은 뭐, 사실은 그 겨울철과 관련해서 화재가 이렇게 넓은 스펙으로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평균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뭐 어떤 분야의 화재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뭐 감히 뭐 예측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저희들도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이 겨울철에 화재를 제로화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인명 피해, 그다음 피해 규모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특정한 분야 이런 쪽에 화재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정책보다는 일단 특히
다중운집 지역, 다중밀집 지역, 그 다음에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 다음 특히 겨울에 되면은 설날 오게 되면 전통시장, 그 다음에는 요즘 그 배터리와 관련한,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공장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을 대비해서 특히 또 이번에는 그 여름철에 이제 숙박시설에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는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공장,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올겨울에는 관리를 해서 화재 안전 점검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뭐 대책도 좀 수립을 하고 이럴 계획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차장님. 아마 AI 기술을 접목해서 최근 10년간에 12월 달에 이제 어떤 화재가 어떤 계층에 많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번 통계를 조사하시면은 취약계층 아마 화재가 12월 달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예측 가능한 네, 거니까요. 그 부분 또 왜냐하면 이제 독거 괜찮은 노인분들도 말씀이십니다. 많으시고 예. 또 이분들은 난방기에 의존해서 사시다 보니까 겨울에 이 난방기의 과열로 인한 그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안전도 노력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령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저희들 화재 쪽이나 이런 재난 쪽에서는 이 걱정하고 있는 게 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아주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일차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재난약자라고 그럽니다. 재난약자. 예, 네. 재난약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특히 홀로 계시면서 노인 단독 가구 세대가 일단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 꽤 많이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해서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의 수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뭐 신고부터 시작해서 피난에 대한 역량, 대응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일반인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화재 예방 대책 그리고 재난의 좀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위험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교육을 좀 시키겠다라는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르신대로 그 다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대로 그 다음에는 다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가족은 가족대로 일단 맞춤형 어떤 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컨대 노인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정기적으로 저희들 소방관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소방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게 되면은 소화기라든지 그다음 불이 나게 되면 알려주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을 해서 사전에 일단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이전에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 비자로 온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소방관들이 가서 화재 안전 교육을 시키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방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안전교육 정착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역 단위마다 마을 단위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 특히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 의용소방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활용을 해서 우리 마을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이 교육을 네.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구급 쪽으로 한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소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119 구급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 구급 서비스 중에는 중증 응급 환자 생존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과 그다음에는 병원 간의 어떤 그런 이 정보 교류라든지 그다음 협업이 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병원 이송 단계에서 병원을 가장 빠르게 선정을 해야 우리 구급사들이 병원을 향해서 이렇게 환자를 이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병원의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아니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병원에 이 병원은 어떤 전문 진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병원은 베드가 다 찬 상태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병원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어떤 이 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소위 말하는 병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의 상태라 그러죠. 이거는 아주 심각하고 급박한 환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 이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일이고, 이분들은 응급실이 다 차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특별한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아주 그 강소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화된 병원으로 모셔드리겠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환자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법들과 그 다음에는 어떤 병원이 이 환자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빠르고 적합한 병원인가라는 걸 찾아내는 기술들입니다. 뭐 이걸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응급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소방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게 실시간 데이터로 좀 연결이 돼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완전히 실시간으로는 아니지만은 뭐 약간의 어떤 그런 1, 2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병원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급대원들이나 우리 소방 쪽으로는 다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바로 병원을 스크린을 해서 전화를 해서 의사 선생님 우리 이런 환자가 갑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라고 바로 일단 협업을 해서 필요하게 되면 이제는 좀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근래 들어와서는 한층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는 구급상황관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하고 있게 되면 이거를 약간 이선에 물러서서 지금 우리 구급대가 이런 환자를 옮기고 있구나. 그러면 이 구급대원에게 어떤 병원이 있다는 걸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는 뒤에는 또 누구냐면 구급지도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소방상황실에요. 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환자는 일단 응급처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급대원하고 화상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응급처치도 적재적소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도 가능하면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은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구급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고를 받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의료 현장의 상황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현장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돼 있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를 또 빠른 시간 내에 골든타임에 병원에 이송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뭐 이런 딜레마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소방관들이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루에 소방관들이 국민들의 응급 환자를 구급차에 나르는 횟수가 한 5천여 명이 됩니다. 5천여 분? 예, 꽤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끔씩 이제는 이렇게 이 특수한 어떤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지역 내보다는 예를 들면 충청도권에 있는 그 환자가 충청도권 내에서는 진료할 병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로 이송하는 이런 어떤 원거리 이송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지금 또 이제는 좀 이렇게 평온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구급대원들도 이제는 이런 어떤 이송해야 되는 병원이 이제 이 찾고자 다니고 이송 병원을 일단은 이렇게 확정하는 이런 절차들이 이제 조금은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들이 구급대원이 전국에 한 15,0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한 1,600여 대가 지금 매일마다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복지부와 그 다음에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우리 구급대원, 또 우리 구급상황관리센터 이렇게 다 각자의 부서와 기관에서 협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무리 없이 지금은 이송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원시보다는 우리 구급대원들이나 이런 부분 대원들이나 저희들 또 훨씬 또
이 힘들거나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벅찬 언덕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조 현장에서 이제 본인의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사고를 당하시는 또 소방관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안타까움도 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순직 그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순직 대원들에 대한 이제 제복 공무원이라고 하죠. 예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방청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소방 공무원들이 사실은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순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저희들이 겪는 이제 거의 최고의 아픔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차제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단 노정된 거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소방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제복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단 처우 개선을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순직 대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활동 중에 다친 소방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에서 1대1 전담 마크라 그럽니다. 1대1 전담하에서 우리 동료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1대1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우리 동료라든지 그다음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네. 해서 방문도 하고 네. 얘기를 해서 주기적으로요? 예. 네. 직접으로 케어해서 이런 1대1 케어 방식은 이 미국 소방에서도 꽤 많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족을 대신해 주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올해 2월에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서 국립묘지 안장과 대상 요건을 꽤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순직 소방 공무원만이 국립묘지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은 이제 30년 이상 재직한 소방 공무원이면서 퇴직한 소방 공무원은 이후에 퇴직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그분이 다시 국립묘지로 안장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이 안장 대상이 꽤 확대됐다라는 것도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듯이 이제 소방관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요즘 MZ 세대들이 소방관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와 달리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본 느낌인데 통계는 정확히 봐야겠지만 사실은 소방관이 지원하는 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이 꽤 소방관의 이란 직업을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꽤 많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은 나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콕 집어서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맞습니다. 꽤 격하고 또 위험한 직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사실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저 자신도 사실은 이렇게 가슴이 막 들 정도로 이렇게 공포감이 휩싸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 또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국가와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 시선에 있는 모든 소방관들도 위험은 하고 있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렇지만은 참 귀한 직업이고 가치 있는 직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우리 소방관은 되겠다고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과거와는 달리 꽤 나름대로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가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재난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소방청 향후 계획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은 그 소방청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주 시국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저희들이 주된 그 소방관들이 존재한 이유고 그다음에는 그 소방시험과 소방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사고 화재 등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응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를 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정을 떠나서 저희들 소방관들은 6만 7천여 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그 지금 겨울철도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년 봄 되게 되면 또 산불이라든지 이런 불도 많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그 대비 태세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가다듬고 교육 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일단은 점검을 하고 언제든지 119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득달같이 가서 우리가 그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런 마음가짐들은 어떤 특별한 외성 변수가 있거나 아니다 365일 또 뭐 10년 전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저희들 그 우리 소방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소방이 있는 그 존립 가치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비상태세로 네.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